부강한 나라를 향한 열망, 썩은 정치를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들면 교육제도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민 내에서 하려고 하는 5가지 있었잖아요. 정경사 교국, 거기서 교가 바로 교육 민주화를 하는 겁니다. 교육 민주화. 철저하게 교육 민주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선진국 되는 건 불가능하고 교육이 좀비들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지능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지능이란 말을 내가 안 썼는데 사실상 70년대 이후에 1970년대 이후에 지능이라는 것은 IQ로 하는 것이 아니다. 1972년도에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맥클렐란드 교수가 쓴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IQ 이렇게 돼 있어요. 컴피턴스를 측정해야지 IQ를 측정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느냐? 왜 그런 얘기? 국무부에서 그 미국의 고급진 대학들 있죠. 그 고급진 대학을 나온 아이들 중에서 다 성적도 좋고 그러니까 그 혈통도 좋은 거야. 다 그 백인 가정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뽑았어 이제. 초급 외교관을 뽑은 거지. 성적 좋고 외모도 괜찮고 외교관이니까 혐오감을 주는 외모가 있으면 좀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그 상대국하고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 외교부가 그렇게 좋은 애들 자기들이 보기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애들 IQ 테스트도 하고 학교 성적도 보고 학교 출신도 보고 그 부모들도 보고 다 조사해가지고 쫙 매년 해외 공관으로 다 보냈는데 걔네들 중에 실제로 성과를 내는 애들과 성과를 전혀 못 내고 그 주재국의 사람들과 무슨 시비거리나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외교부가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가 그걸 아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하고 그 하버드 대학의 조직심리학자였던 데이비드 맥클렐란드 교수한테 연구해달라고 의뢰했어요. 그래서 모든 자료를 다 주고 의뢰했어요. 그 연구 결과가 지금 얘기했던 Testing for Intelligence rather than IQ. Testing for competence.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intelligence quotient. 아마 제목이 그럴 겁니다. 1972년도. 그 논문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에요. 그 후로부터 인간은 단순한 수리적, 언어적 판단 능력만을 재서 뭘 한다? 평가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거야.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 사람이 높은 성과를 내는 것과 IQ 사이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럼 뭘 봐야 되냐? 뭘 테스트해야 되냐? 컴피턴스를 측정하라는 거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능함에 관한 이 원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컴피턴스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모델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컴피턴스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 예측 모형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인 APM 지수가 나오도록 만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고안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컨설팅 폼, 인사 컨설팅 폼에서는 대부분 그 회사 자체에 가지고 있는 컴피턴시 모델이 있어요. 내가 여러 회사 것을 독일 거, 미국 거 이런 걸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 한국판으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2, 3년마다 업데이트해야 돼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능이 아니라 지금은 컴피턴스라는 거예요. 70년대.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아이가 지난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지능을 인텔리전스 레벨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씨앗이 있단 말이에요. 다. 어떤 애들은 손흥민 같은 씨앗이 있고 김연아 같은 씨앗이 있고 어떤 애는 임윤찬 같은 피아니스트 씨앗이 있고 다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야. 어렸을 때 모르죠. 얘가 어떤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인지. 어떤 애들은 조종래 선생 같은 그런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지. 어떤 애들은 또
한강 같은 작가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애들은 또 아인슈타인 같은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애들은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고 어떤 애들은 음악을 좋아하는데 어떤 애들은 뭘 좋아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다 다르게 태어난 거. 어떤 애들은 사과를 좋아하는데 어떤 애들은 귤을 좋아하고 다 각자 다른 취향,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수리적 판단과 언어적 판단만으로 그 사람이 똑똑하다, 유능하다고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50년 전에 알게 된 거야.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 교육을 하고 있다니까. 그 IQ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열받는 거야. 지능은 그렇게 두 가지로만 있지 않다. 어떤 아이들은 다양한 분야의 영재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분야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서울대 사범대 교수들 이놈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미국에서 공부한 놈들인데 교육학으로 공부해가지고 엉망진창이라고 내가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학 교수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이렇게 다 망쳤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그거야. 아주 얄팍한 지식을 외워가지고 여기 와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우리나라 교육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에 써 있는 논문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난리를 부려도 우리 한국교육개발원에 있는 연구원들도 똑같습니다.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분류해요. 성과를 많이 내느냐 못 내느냐. 그가 그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도덕적 윤리적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를 많이 냈으면 유능하고 못 냈으면 무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덕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윤리적 비윤리적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유능하면서도 윤리적인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것을 자료를 다 검토하면서 언론에 나온 거죠, 다.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된 책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이재명이란 한 인간이 이렇게 윤리적이면서도 유능함을 드러냈구나. 그리고 때로는 자기에 관해서 마땅히 해야 할 시민들에게 할 일들을 했는데 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억압하고 탄압해서 자기가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결과를 나라 운영을 엉망진창으로 해서 결국은 이렇게 된 거죠. 엉망진창으로 했다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문재인은 결국은 윤석열을 비호해 줌으로써 자신의 모든 정치적 자산을 다 무화시켰어요. 시궁창으로 빠뜨렸죠. 문재인은 칼 야스퍼스 말대로 정치적 죄인입니다. 그 죄가를 역사가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친문 세력 똑같습니다. 유능한데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비윤리적인 인간들이 공직에 나와서 나라를 말아먹은 거죠. 무능한데 비윤리적인 행동, 동물적 본능에 사로잡혀서 떠든 인간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 사분면에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 사분면에 들어가는 정치인들을 골라내는 것이 권민내의 목표인 거예요. 요걸 골라낼 수 있어요. 사전에 골라야죠. 사전에 골라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눈 뜨고 속지 않도록 찾아봐야 돼요. 지금 이재명 주변에 있는 놈들이라고 해서 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어떻게 빌붙어서 한 자리 뜯어먹을까 하는 놈들도 십상시 같은 놈들도 이재명 주변에 많을 거라고 봐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매의 눈으로 보고 계속 기록해 두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권민내가 커지면 전국 조직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들을 다 관찰해서 어떤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어떤 식으로 삼위일체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정신 차려서 이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국가의 이 건강함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목표가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은 풍부하냐 빈곤하냐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뭐 높으냐 낮으냐 이래도 되죠. 지능이 높다 낮다는 옛날 얘기하는 단일 지능 체제가 아니고 이제는 풍부하냐 아니면 빈곤하냐 이 문제예요. 이 무능한 사람 비윤리적인 사람들은 지능이 빈곤하거나 결핍된 사람들이에요. 동물적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명박, 전두환, 윤석열, 박근혜, 문재인도 사실은 지능이 매우 부족한 축에 속해요. 요 밑에 비윤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능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지능이 낮아서 그런 거죠. 그 지능이란 뭔가 그러면? 지능이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삶의 일상에서 의미를 찾거나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지능이에요. 앞에 생각해 봅시다. 이명박, 전두환, 윤석열, 박근혜, 문재인은 자신들이 삶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의미 없음이죠. 개나 돼지들은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의미를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능이란 뭐냐? 의미를 찾거나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늘 질문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 하고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게 뭐라고? 학문적 소양이에요. 그래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춰야 돼요. 그 주장이 신뢰할 만하냐? 타당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질문하는 것,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아시겠죠? 문제 해결, 창의력, 통찰력, 상황 적응력, 학습 능력, 자기 인식 능력,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걸 반성하는 자기 성찰에 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삭스를 얘기했습니다. 분노, 슬픔, 불안, 죄책감, 수치심. 나는 왜 분노하는가? 무엇에 분노하는가? 어떤 불의에 분노하는가? 아니면 내 돈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분노하는가? 아니면 주식 투자해서 손해를 봐가지고 분노하는가? 아니면 왜 분노하는 거 도대체? 그 이유를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회적 부당함, 불공정함, 잘못됐음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되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그 힘든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눈물이 쏟아지고 그 공감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더 연구해보고 왜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지 지금 100만 명이 폐업을 하다시피 됐어요. 이거는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같이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나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나는 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나는 왜 부끄러워하는지 이 아삭스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만 지능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닥친 문제도 다른 사람에게 닥친 문제도 같이 해결해 내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길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렇지 못할 때 자기 무능함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 되었을 때만 지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능이 풍부한 거죠. 이재명이 그런 지능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지능을 가지고 있죠. 왜? 어린 시절에 그런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체험이 이미 태어날 때 그런 타고난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정적 지능, 사회적 지능, 그다음에 자기를 인식하는 지능, 그다음에 상상하는 지능, 그런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죠. 우리 뇌는 모든 것의 헤드쿼터입니다. 뇌가 사라지면, 다시 말해서 치매가 걸려서 모든 기억이 사라지면 그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능이 중요한 거예요. 뇌에서 일어나는 일, 반응들은 다 지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지능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이 어디에 갔느냐? 국방과학연구소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최근에 이제 드론 개발이나 아니면 무기 체계를 개발해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하시겠지만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수십만 명의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고 나는 군 복무를 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비역 하사야. 그 교대 나오면 그걸 졸업함과 동시에 예비역 하사를 줘요. 제대한 거지. 학교 졸업과 동시에 제대했어. 그리고 5년 동안 복무했어야 돼. 초등학교 교사로.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야간 대학을 다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청년들을 가서 1년 내지 1년 반씩 거기다 가둬놓고, 병영에다 가둬놓고 뭘 하는 거냐 말이야. 어? 그걸 하잖아. 전통적인 그런 전투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렇죠. 이재명도 이 장애인으로서 그 군대를 안 갔죠. 그러니까 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젊은 청년들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전문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좀 이런 전문 무기 장비 체계 운영자 또는 개발자 이런 경로로, 이런 걸로 좀 특화시키면 훌륭한 직업으로 좀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독일에서 이 군 복무를, 그때는 이제 징병제도였어요. 내가 80년대 유학할 때는 징병제도였어요. 그때 가면 1년씩 근무하고 나오거든요. 그때 거기서 자기가 평소에 공부하고 싶었던 거, 배우고 싶었던 거, 이런 거를 실무를 군대에서 배우고 나와요. 실제로. 내 친구들 보니까 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놀려두지 않고 그 시간을 그냥 병영에 가둬놓는 게 아니고 뭔가를 사회에 나가서 쓸 수 있는 유익한 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 중심에 역시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께도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해주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지만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을 병영에 가둬놓고 거기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가끔 휴가나 내보내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아들도 그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 가서 그러니까 이 녀석 뭐라느냐, 휴가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죠. 아빠, 한국은 군대가 왜 이래? 내가 군 생활을 안 해봐서 뭐 짐작을 할 뿐이야. 내가 한국 군대가 왜 이래? 뭐가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군대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군대에 대해서.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